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 순서 예고해드린 대로 안진걸 민생경제소장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사람. 예,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 네. 올어사 안진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자, 뭐 한 주도 바쁘게 또 주말까지도 네. 바쁘게도 달려오셨는데 예, 오늘 또 월요일도 힘차게 예. 저희가 하나하나 현안을 정리해 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예. 저 얘기부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 두 번째 이제 고발 조사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어땠는지 그 다녀왔죠. 좀 소감 좀 예,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추억 속의 피켓에 보면 오래된 도대체 느낌이 윤석열 들어요. 검찰은 왜 나경원, 최성해, 박덕금, 조선일보 비리는 수사도 기소되지 않는가?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 그래서 이 박덕금은 하도 수사 안 하니까 제가 이제 공수처로 네. 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건설협회, 박덕금 전에 전문건설협회 양심적 집행부들은 박덕금을 검찰이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공수처로 이첩 요구를 했고, 네. 검찰이 수사도 안 하면서 이첩 요구를 불응하니까 공수처 직접 수사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검토한다는데 예.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공수처는 조의원 교육감을 수사할 게 아니라 박덕금, 나경원, 뭐 최성해 뭐 수사 대상이 된다면 최성해는 사립대 총장이라서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사람들 수사해야 되는 것이죠. 칼을 그래서 잘못 꺼냈다. 예, 정말 지금이라도 네. 빨리 박덕금이나 나경원 등의 또는 윤석열과 한동훈 등의 아, 그동안 국회의원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온갖 범죄 의혹에 휩싸였던 사람들을 네. 수해라는 걸 촉구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예. 제가 우리 오마이티 방송하자마자 바로 여기를 갔잖아요. 바쁘셨어요, 근데 예, 또. 아유 네. 그냥 1시까지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또 고발인 조사 한 3시간 받으냐 힘이 들었는데 3시간이나. 예, 오세훈의 제가 오세훈을 총 3번 고발했는데요. 오세훈 네. 시장을 그 세 번 중에 고발 중에 한 번은 4월 15일 날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고발인 조사에 대한 합쳐서 합쳐서 두 번째 하셨군요.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저도 고발을 당해서 곧 강동 경찰서로 또 이제 정신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고발인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또 피고발인으로 또 경찰서 가서 새고랑 찰지 모르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 예,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 강기윤 네. LH 비리 사태 한참 때 강기윤, 전봉민, 이주환 등을 네. 부동산 비리, 개발 비리 의혹으로 고발했다가 맞아요. 그게 무슨 뭐 명예훼손이라고 저를 갑자기 고발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지금 강동경찰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네. 근데 이 검경은 정말 재밌는 게 네. 나경원이나 최성해나 박덕금이나 조선일보는 소환도 안 하는데 그렇네요. 예, 고발당했는데도.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뭐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스타타파 이종원 그 구구단체들이나 국민의힘 고발하잖아. 황희두 TV 황희두 씨도 그렇고요. 예. 청년 엄청 황희도. 빨리 소환해요. 왜 예, 다 그럴까요? 소환 조사 받았어요. 김용민 PD도 소환 조사 받았죠. 네. 시사타파 개국본의 이종원 어. 대표도 소환 조사 받았죠. 예. 황희두 TV, 황희두 PD도 소환 조사 받았죠. 저도 소환 조사 벌써 득달가 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검경이 아주 옛날부터 네. 굉장히 수군행정 기득권 세력에 편향적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네요. 왜 예, 이게 본질적으로 원래 그럽니다. 특히 검찰은 더더욱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진짜 이건 제가 특별히 못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네. 아니 어떻게 나경원, 최성해, 박덕금, 조선일보 비리 심지어 최근에 PD수첩 나온 동아일보의 김재호 네. 따님 입시 비리 예. 동아일보도 입사했다죠? 따님이 네. 무슨 4대가 아니라 5대째 내려간다는데요. 그렇게 되면 김성수, 김병관 그다음에 김재호 아니다 이외에 김성수, 김상만이 있구나. 아, 예. 2대 김병관, 김재호 따님이 이번에 기자로 입사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을 비판할 자격이 안 됩니다. 북한보다 더하죠. 북한은 인제 3대 세습인데 네. 동아일보는 지금 5대 세습을 지금 꾀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언론사가 기업이 자기 것도 아닌데 네. 주식회사가 된 이상 어떻게 보면 그 주주들이라든지 임직원 모두의 공동 소유나 다름없는데
근데 이렇게 수사도 안 하는 자들이 저희만 득달같이 소환 안 하는데 뭐 저희는 공권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서 뭐 예, 성실 가서- 조사도 받잖아요, 우리가 다. 예 조사 받아야지. 그러면 이명만 뭐 박근혜 때는 뭐 수십 번도 받았는데 뭐 오랜만에 한번 피고발 피고발인으로. 나경원한테 피고발 당해가지고 네. 피고발인 조사 받은 이후에 아. 국민의힘 이주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예. 이주환 의원님이 저를 고발해서 고발해서. 예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슬픈 운명입니다만. 네. 근데 보니까 이번에 경찰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릴레이, 그다음에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네. 조사를 많이 해놨어요. 아, 많이 해놨어요. 예, 오. 분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예. 고발인 조사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좀 진전이. 상당히 진책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경찰이 조사하면 다 거짓말인 거 알 수밖에 없잖아요. 내곡동 셀프 보상 관련 가서 네. 모른다, 기억에도 없다, 안 갔다, 안 봤다, 보고도 받지 않았다, 관여도 하지 않았다. 총 6개의 거짓말 세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언급결에 한 번 하면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갑자기 뭐 물어볼 때 뜨끔해가지고 아닌데요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예, 예. 갑자기. 우리가 그 정도는 아. 애교로 또 사회 통념상 넘어가야죠. 근데 아예 고의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수십 번을 되풀이했다면 그건 바로 선거법이 규제하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가 그겁니다. 네. 경찰이 뭐 그런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조사를 해놨다. 상당히 조사를 이런 했다는 걸 거군요. 알 수 있었고요. 내곡동뿐만 아니라 용산 참사, 네. 그다음에 뭐 KBS 보도를 무고로 허위로 KBS 보도가 허위라고 고발한 것 무고죠, 무고. 그러니까 네. 오세훈 캠프가 무고죄를 범한 거. 그다음 내곡동 안골식당에 10년 전 아무 상관없는 과태료 정보를 빼내가지고 언론에 보도하게 만든 거 이런 네. 부분 제가 충분히 진술했고요. 경찰도 상당히 많이 조사한 것 같았고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네. 내곡동에서 최초로 KBS에 출연하셔가지고 예. 그때 왔었다. 오세훈 확실하다. 일단 그때 당시 측량팀장이 등장하시고 경작인 ACPC가 등장하고 맞아요. 또 다른 경장인 CC가 있습니다. 목격자가. 근데 CC는 TV에는 안 나와요. KBS 뉴스에는 측량팀장님, 경작인 ACPC가 나오는데 네. 그중에 경작인 대표격인 분이 예. 내일 경찰에 정식으로 참고인 조사도 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게요. 참고인까지 다 조사한다는 예, 것은 참고인까지. 예, 그의 거짓말을 어. 입증하겠다는 거로 봐야 됩니다. 예. 고발인뿐만 아니라 당시 그렇네요. 목격자들 다 참고인 조사하고 음. 그리고 오세훈 참 나빴던 게 그 목격자들을 뭐 생떼 쓰는 집단, 정치 공작을 하는 집단, 맞아, 그때 그랬죠. 그다음에 경작인들도 주인을 알 수 없는 땅에 오랫동안 실제 경작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불법 아닙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경작자예요, 그냥. 맞아요. 다만 나중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소장료를. 그래서 뭐 계약서 쓰고. 계약서 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오니까 여기 우리 땅인데 당신들 뭐 하냐고. 예 그럼 합법적 임대차 계약 쓴 네. 겁니다. 그걸로 끝난 근데 거죠, 그것을 사실은. 불법 경작인으로 몰고 아하. 더 불법 경작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메신저 공격. 메신저로 음해하고 공격한 네. 거죠. 거짓말쟁인 것처럼 아하. 명예훼손한 거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참고인들 불러 다 조사하는 거죠. 네. 처벌 의사도 다 물어보더라고요, 경찰이요. 아. 내곡동 목격자들, 안고 예. 식당 관계자들, 용산 참사 유가족 선생님들께도 처벌 의사를 다 확인했어요. 다 처벌을 원한다고 답한 거로 예.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경찰이 결론을 글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하는 좀 정의가 좀 바로 서는 그런 쪽으로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 믿거나 방심할 수 없지만 워낙 그동안 방심할 수가 검찰이나 경찰이 네. 국민들 뒤통수를 치고 아무튼 이들은 본래적으로 수구 냉정 기득권 세력에게 약하다. 아. 민중의 지팡이가 되는데 민중에게 몽댕이가 되고 민중 막 때리는 몽댕이가 되고 예. 권력자들이 약했어요. 아. 거기에다가 그 중에서 권력 중에서도 극우 보수 수구 냉정 기득권 세력하고 친화성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그렇죠? 역사적으로. 지금도 그런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 정치검찰이 아직 장하고 있는 검찰이 지금도 맨 이상한 수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김학의 출금을 해라고 당시 언론과 국민 다 난리를 펴가지고 네. 출금했더니 출금한 사람들만 지금 조지고 있잖아요.
불법 출금 김학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봐주고 비호하고 네. 김학의가 아니다고 했던 검찰은 수사받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거야말로 네. 직무유기고 대국민 사기 사건인데, 근데 국민들이 언론이 나서서 당시 보도 보시면요, 내뺀다, 출국한다, 왜 이거 소환하는 조사는 난리가 났었어요.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피해자분들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출국 실제 저기 비슷하게 생긴 사람까지 유장 인물까지 내세워서 걸리고 있잖아요. 걸렸잖아요. 야반도주 하려다가 걸린 거죠. 와, 근데 그냥 야반도주가 아니라 네.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까지 내세웠잖아요.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무섭고 치밀한 도주국을 네. 펼치다가 잡혔잖아요. 예. 그럼 그때 잠 안 자고 일했던 그 어쨌든 검찰 내 일부 양심적인 세력이라든지 법무부 네. 내 양심적인 세력들이 움직인 건데, 지금 그 사람들 다 구속될 뻔했잖아요. 영장 막 청구됐는데 기각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재판은까지 완전 받게 고초를 됐고. 겪고 있죠. 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서인의 가짜 뉴스 고발한 지가 벌써 올해 초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명백하게 가짜 뉴스인데. 네. 그럼 기소해야죠 빨리. 물론 이제 기소권이 검찰에 있으니까 검찰에 기소 의견서로 송치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송치하면 되죠. 조선일보 방실과 사건 하도 검찰이 수사 안 하니까 경찰에 제가 고발했는데 네. 시간을 질질 끕니다. 경찰도 그러니까 이거 참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오세훈은 차마 네. 거짓말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온갖 오세훈의 증언과 예. 정황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전광훈 집단과 광화문 집회 한 번밖에 안 나갔다. 네. 전광훈 집단과 집회를 한 번밖에 안 했다. 근데 나경원 그 대화에서는 빠짐없이 여러 번 갔다.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때 그 자신한테 이익이 될 만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요. 아니 우리는 그 사람 서울시장 해라 이겁니다. 네. 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끌어내리거나 사퇴라는 말 안 해요. 어차피 왜냐하면 우리가 고발해서 기소가 돼도 네. 재판 끝나려면 1, 2년이 걸려요. 최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임기는 마칠 겁니다. 네. 다만 선거 시기에 이렇게 악의적인 선거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선거 쟁점이나 선거 이슈와 관련해서 네. 저는 이렇게 대놓고 오랫동안 거짓말한 사례는 이명박 사례 외에는 없어요. BBK도 내게 아니다, 다스도 내게 아니다, 도국공장도 내게 아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인가 아시죠? 이러면서 완전히 그건 반복적 악의적. 결국 심판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이비 사기꾼식의 거짓말, 반복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는 문화를 만들자. 그럼요. 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땀 흘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죄 없이 그냥 목격한 대로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 오세훈이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 거 아는데 어떻게 나서겠어요. 그것도 측량팀장 공무원이고 경작인 3인, 그다음에 식당주인 2인, 무려 지금 식당 관계자 2인, 무려 목격자 6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말을 맞추겠어요. 뭐하러 친한 사람도 아닌데. 말을 맞췄다면 그건 참 이해관계도 다 다른데. 그때는 내국동 사람 지금 사는 데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 맞추겠어요. 그리고 오세훈이 앞서고 있는데. 오세훈이 되면 혼날 텐데 오히려. 조호영 그랬잖아. 당신 처벌받을 거라고. 맞아요. 협박도 했잖아요. 기억납니다.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죠.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더 하나도 없잖아요. 편한데. 당연히 이미 그분들은 나서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네. 저희들이랑 기자회견을 하다 취소까지 하는 맞아요. 고통도 겪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참 그때 일이 다시 떠오르는데 이게 고발인 조사가 진행이 됐고 참고인 조사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수사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 자, 이어서 저희가 우리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 민생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조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민생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많이 해야죠. 제 전공은 민생인데. 맞아요, 민생경제연구소장입니다. 혹시 오세훈, 나경원, 박덕흠 연구소장님은 아니시죠? 그럼요. 제가 오세훈 연구소장, 아니 특히 나경원 연구소장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나경원 악행 연구소장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명백하게 민생경제연구소, 네, 민생경제연구소장, 민생경제연구소 산하에 네. 나경원, 박덕흠, 오세훈 등의 악행을 연구하는 자그마한 분과가 있을 뿐입니다. 네, 혼자 다 하시는. 네. 아닙니다. 분과원들도 몇 명 분과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저희가 텔레그램에 가보면 나경원 대응방에 한 40명, 우리 같이 하시는 박덕흠 분들. 대응방에 한 35명, 네. 윤석열 비리 대응방에 한 40명 이렇게 각 뭐 오세훈 대응방에 뭐 30명 이런 식으로 각 이렇게 있군요. 그 문제되는 인물마다 네. 그 인물의 전문가들이 30-40명에서 40-50명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예. 대응 전략도 짜고 각자 다 생업에 바쁘면서도 얼마나 고마운지 관심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 예. 연대하고 있다. 평소에는 그러나 저희는 항상 하는 일이 이거죠. 뭐 어. 5G 왜 이렇게 안 터지냐, 환불해라, 네. 보상해라, 오지게 안 터진 오지. 그다음에 요거 진짜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이따 여러분 기쁜 소식, 요 손실보상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거 네네. 정부와 여당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까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네. 민심의 악화를 경험한 것이고 지금도 대통령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많이 올라갈 네. 거라고 네. 최소 5에서 10% 올라갈 거라 지금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올라갔어요. 근데 민당 지지율은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폭. 대통령은 뭔가 애쓰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하나 지금 최근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특히 받는 뭐 거죠. 입법이나 정책을 예.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손실보상제도 하나 통과 못 시키고 기재부가 네. 반대한다고 야3당한테 공격받는 수모나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다시 한번 말씀 여러분 강제로 문을 닫게 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네. 강제로 시간 제한했어요. 캐나다는 강제로 문 닫게 하니까 임대료에 75%를 면해줬어요. 정부가 50% 내고 임대인이 25% 네. 내고 손해 보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80만 원을 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거예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네. 아니 우리도 그 정도는 해줘야죠. 손실보상해 주고 소급 적용하고 중복이다. 기재부 담당자에서 중복이란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기존에 줬던 재난지원금은 빼고 주면 되죠. 그게 뭐가 중복입니까? 빼고. 네, 빼고 주면 되잖아요. 아니 재난지원금도 받았는데 그 금액을 2차, 빼고. 3차, 4차 선별로 받았잖아요. 한 네. 500,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대. 예. 그 예를 들면 근데 손실이 이 사람 손실이 1년에 원래 영업이익이 한 4천만 원 정도 했는데 10달간 영업 정지를 했다고 쳐요. 그럼 두 달치 빼고 4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 영업이익이니까 4,800만 원으로 쳤을 때 두 달치 4천. 빼고 4천만 원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쳐요. 10달 동안 장사를 못했으니까요. 네. 근데 기존에 재난지원금 이 사람이 1,5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2,500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기재부에서 형평성 이야기를 해요. 형평성. 예. 네. 나머지 국민들 뭐가 되냐 그러는데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다행히 대통령께서 이미 지난 2월 달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맞습니다. 번째. 상황이 되면.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당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에 네. 민주당이 8월 아니면 9월 중에 저는 6, 7월을 주장했는데 괜찮습니다. 8월 9월. 뭐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지금만 추석 하시는 전이네요. 네. 특히 추석 전후에서 8월 8월 달 휴가철부터 추석 때까지 네. 이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이때 들어가죠. 돈이 또 딸립니다. 우리 네. 국민들이 서민들이.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1년에 쓸 뭐 돈들 상반기에 많이 썼습니다. 예, 힘듭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 쓰신 분들도 있으면 상반기에 다 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8월이나 딱 추석 때 회사에서는 추석 보너스 좀 주시고 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셔가지고 담비같이 그걸로 그러면 작년 1월부터 고생들 하셨으니까 네. 1년 반 정도 고생했던 거 위로와 응원과 지원을 받고 네. 그걸로 돈을 막 쓰시는 거죠. 동네에서 두 달 안에 다 쓰게, 세 달 안에 다 쓰게 하고 그렇죠. 지역 상권을 대기업에서 못 쓰게 하고 온라인에서 못 쓰게 하고 해외에서 못 쓰게 합니다. 네. 동네에서만 쓰게 합니다. 내수 기업, 중소기업에서만 쓰게 합니다. 중소상공인에서만. 네. 경제가 확 살아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4%입니다, 여러분. 국내 모든 경제 전망치가 대한민국이 4%다. 네. 재정 문제 자 14.3조입니다. 작년에 1차 때 5차 그렇죠. 1차 재난지원금 정부 14.3조. 그걸로 GDP의 0.5%밖에 안 됩니다. 그걸 부채를 발행한다 해도 0.5%만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IMF나 OECD에서 대한민국 정부 부채는 건전하다. 국민 부채가 문제다라고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세금이 잘 걷히고 있어요. 작년에도 많이 걷혔고요. 맞아요. 올해도 지금
수출 기업, 대기업들 중심으로 온라인 기업들 중심으로 코로나19에도 떼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종부세도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처음 그렇죠. 기준이 이제 된 거죠. 내일부터 내일 딱 소유하고 있는 것부터 이제 부과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주택자들하고 투기 세력들이 버티기 하고 있다는데 버텨 보십시오. 종부세 더 올려가지고 집으로 장난은 치지 맙시다.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예를 들면 외적으로 실사용 목적으로 1가구 2주택 정도로 그렇게 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 좀 지금보다 조금 더 줄여주고 저는 1가구 1주택이니까 그다음에 그러나 투기 목적으로 실사용 목적이 아닌 2주택 특히 3주택 때는 변명이 안 되거든요. 2주택까지는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저희들 유연해요. 무조건 1가구 1주택은 자 서울에 살고 있어요. 한째. 근데 고향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부모님 편찮으셔. 근데 고향에 갔는데 부모님이 사는 집은 초가집 초라한 데가 하나 있어. 근데 이제 식구들이 한 4명이 내려가. 거기서 다 같이 자기도 어려워. 그러면 내가 자기가 살아온 고향에 옛날에 뭐 조상 땅이든 자기가 조그마한 땅을 사서 비어있는 땅인데 시골 땅 싸니까 거기다 조그마한 요즘에 보면 전원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죠. 근데 시골에 사람들도 없는데 그렇게라도 내려가야 고향이 사는 겁니다. 지역경제 사는 거고. 그건 실사용 목적 맞잖아요. 부모님도 뵈려고 하고 식구들도 주말에 쉬고 거기서 주말 농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예를 들면 투기 목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그건 사실 투기 목적 아니잖아요. 진짜로 주말마다 내려가거나 한 달에 2번 내려가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특별한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서울과 집을 고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군데 사는 거예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사용 목적과 실사용 목적 일가 1주택과 그다음에 단순 일가 1주택은 가급적 종부세가 나오게 하더라도 최대한 유연하게 감면폭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부담을 덜하게. 그러나 투기 목적이 분명한 3주택, 4주택 이상은 지금보다 세율을 더 때려서 집을 내놓게 만들어야 되고 집으로 장난 못 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매물 잠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종부세는 종부세는 후퇴 없다. 오히려 강화하겠다 발표했어야 돼요. 근데 그랬어야 되는데 좀 풀어줄 것 같으니까 발표하면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투기세력들 입장에서는 보궐선거 지더니 민주당이 정신 차렸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우리가 버텨보자. 그러면 매물이 안 나왔다고 해서 또 논란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대선 전후에서는 더 후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 매물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확정되는 거지 실제 세금이 연말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소급해서도 자기들 세금을 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세력 내세워서 지금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한다니까 난리를 피우잖아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하는데 한 사람이 수백 채씩 가지고 막 그 보도가 또 대문짝만 하게 돼요. 또 대문짝만 하게. 그다음에 전세 매물이 없어진대요. 자, 애청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요. 임대사업자의 특혜가 폐지되지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던 건물이 없어집니까? 예를 들면 10채를 갖고 있던 임대사업자가 특혜가 폐지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전월세를 다 나가라 그럽니까? 특혜 폐지니까 당신을 나가라고 집을 공실로 둘까요? 아니죠. 임대사업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금보다 더 싫어하는 게 공실입니다. 공실.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요 언론은 보도 한번 보세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그동안 임대사업자 특혜가 너무 심해서 문제라더니 폐지하니까 또 전월세가 없어진다고 문제를 삼는데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아니 임대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그러면 자기 가족들을 막 10명, 20명으로 늘려갖고 가족들이 살게 합니까? 쫓아내고 막 이러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건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도 줄어들지 않아요. 어떻게 전월세라니 임대사업자가 특혜가 폐지돼서 예를 들면 전월세에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다. 그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자기가 부담되면 전월세를 올려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4년 동안 기간 2년에 4년 늘어나고 4년 동안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마음대로 올리고 싶어도 임대사업자들이 제일 공시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함부로 못 올립니다. 왜?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공실 이제 계속되죠. 어쨌든 시장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언론 제가 맨날 하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미쳤다, 망했다, 죽었다. 아, 공부도 안 한다, 거짓말만 한다. 네. 정말 언론에 대한 예. 쓴소리.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다시 기쁜 소리 와서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2월달에 정부민 재난지원금 두 번째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드디어 네. 민주당이 공식한 겁니다. 아. 8월, 9월. 예. 그래서 저는 6, 7월 이야기했는데 8, 9월도 괜찮다. 뭐 추석 예. 전에 6, 7월 네. 지금 힘든 거 좀 버티고 이때까지 방역이 일단 오늘 400명대 초반부로 내려갔습니다. 잘하면 내일 300명대로 내려가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네. 오늘 검색 건수가 늘어가고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백신 접종 10% 우리 국민의 10%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막 지금 백신 엄청 맞고 계시잖아요. 물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10만 명씩 맞기 예,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 100만 명도 맞을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인프라는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자 백신 접종자 늘어나죠. 음. 지금 자연적으로 조금 감소 추세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달에 그걸 성공해낸다. 그러면 7월, 6, 7월에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 어차피 돈이 나오려면 추경안 통과해야 되니까. 2차 추경 올해 예, 해야죠. 2차 예. 추경 6, 7월 안에 통과해서 아. 뭐 빠르면 7, 8월, 늦어도 8, 9월에는 네. 여름 휴가 추석 전 이 사이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저는 100만 원보다 됐으면 좋겠네요. 1차 재난지원금 때 100만 원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네. 120만 원 정도로 저는 20만 원씩 올려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네. 올려줘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피해를 본 음.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보상하고 임대료 분담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재난지원금 받고 손실보상 일부를 받고 이렇게 설계를 하면 자, 온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급되죠. 네. 그다음에 더 힘든 계층에게는 자, 중소상공인들은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겪었던 분들은 중기부나 지자체가 그다음에 각 지역마다 더 저소득층들에게 조금 더 주고 싶으면 저소득층들에게 뭐 10만 원, 20만 원 추가해서 네. 그러면 형평성도 맞잖아요. 그렇죠. 양극화도 줄어들고 예. 똑같이 100만 원을 주면 소득분이 1분위하고 소득 5분위 저 하위 소득 5분위하고 소득이 똑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극화 줄어들진 않아요. 하지만 걱정하시는 분이 예, 있죠.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가 네, 있어요. 네. 기본소득도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도 변형 기본소득을 지금 이재명 지사님 팀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먼저 아동, 네. 아동 그다음에 청년, 노인부터 도입을 하거나 네. 전 국민에게 다 같이 주더라도 차등 지급을 하자. 저소득층들에게는 좀 더 그러니까 지자체랑 동시에 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세균 대통령, 이낙연 대통령이 돼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준다. 네. 뭐 1년에 100만 원에도 200만 원에도 아직은 저 많지는 않으니까요. 현재로서는 재원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네. 지방 정부가 병행해서 하위 소득 50% 이하에게는 뭐 20만 원, 30만 원씩 추가로 주는 거죠. 소득이 낮아질수록. 네. 그러면 기본소득에다가 형평성까지 딱 갖춰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그런 사안이고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 코로나19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우리 국민들 힘낼 수 있게 버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정부가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 돈이 어딨냐 뭐 이렇게 오늘 보니까 얘기를 했던데 돈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말씀드린 작년 세금 많이 거쳤고 의외로 네. 올해 더 거칩니다. 종부세도 연말에 더 들어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4% 경제 성장합니다. 원래 경제 성장이 되면 세금이 더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가계부채 1,800조 육박했습니다. 국민들의 가계부채 집집마다 평균 8, 9천만 원의 빚이 있어요. 그래서 GDP가 우리가 1,900조쯤 되는데 지금 가계부채 국민들이 진 빚이 GDP 대비 100%를 육박했어요. 네. 거기에는 사적으로 빌린 돈이 빠져 있으니까 더 될 겁니다. 부채가. 그렇죠. 예. 금융기관 통해서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잡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실 GDP보다 국민 총생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국민들이 빚이 있으면 일단 위축이 되고요. 경제활동이. 이자를 쓸 돈도 없고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소비를 줄입니다. 그럼요. 거기다 금리가 지금 인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1%만 올리면 우리 국민들이 고정금리 빼고 변동금리 중심으로 12조 이자가 늘어납니다.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1%가. 이런 상황에서 네.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5%가 아직 안 됩니다. 네. 그래서 IMF, OECD가 정부가 돈을 써라, 빚을 내도 된다. 국민이 빚을 내면 안 된다. 가계 부채는 줄이고 정부 부채는 더 늘려도 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래서 15조를 쓴다 해도 GDP 대비 1900조 대비하면 0.5%밖에 안 되잖아요. 1%가 안 되잖아요. 네. 0.5% 좀 지난. 그 정도 빚 늘어나도 되고. 자, 가계 부채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부담이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세수가 만약에 흑자다. 흑자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집집마다 흑자면 어떻게 하죠? 우리도 빚을 갚죠. 예. 국가도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렇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니까 그 돈을 그다음에 갚고. 자, 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GDP 규모가 늘어나겠죠. 네. 분모가 늘어나죠. 분모. 그러면 분모인 GDP가 늘어나면 분자인 가계부채가 늘어나도 어떻게 될까요? 분모까지 늘어나면 비율은 그렇네요. 쌤쌤이 되겠죠. 전문 용어 쌤쌤. 쌤쌤. 오랜만에 다이다이 쌤쌤. 네. 그러니까 이게 좀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 누가 살까요? 국채. 우리 국민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삽니다. 아. 그러니까 다 회가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 샀으면 돈 내놔 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못 갚으면. 그렇죠. 채무 분리에는 모라토리움이 돼. 근데 다 국내 채권자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채권자니까 망할 우려도 없죠. 100%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정부가 돈 떼먹을 일도 없고 그래서 국채가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차근차근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 국채보다 채무보다 받을 돈이 많습니다. 네. 안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 이게 독감 백신 접종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과 정책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염려를 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야당이나 언론들에서 너무 과도하게 그걸 부풀려서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자아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국민의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석을 해드릴 간단합니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펼쳐서 인기가 올라가는 게 싫은 겁니다. 1년 내내 박살나서 대선 때 정권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정치라면 대선 때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로 경쟁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올해 힘든 국민들 위해서 아동수당도 인상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두 번째로 주고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지 국민의힘의 수구냉정 기득권 이미지가 탈피되는 거죠. 아무리 이준석 씨를 내세워서 위장을 해봐야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은 본질적으로 기재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국민들 위해서 돈 쓰는 게 싫은 겁니다. 나라만 부자면 된다고 이런 건가요? 나라가 아무리 부자여도 대기업이나 무슨 4대강 죽이기나 재벌이나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부자들 감세를 해주고 종부세를 안 해주고 이런 데는 항상 정신이 팔려 있어. 이런 데만 집중을 해요. 그래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낡은 이념으로 완전히 예를 들면 뭐 한때 사회주의 혁명이나 공산주의 혁명을 꿈꿨던 분들이 경직된 이념으로 시도했다가 안 된 적도 있다면 이들은 그들보다 훨씬 심각한 정말 재벌과 대기업과 시장의 모든 걸 맡겨서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특혜를 누리면 그러다 다음에 그게 넘쳐나면 일부 떡고물 민초들에게 던져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옛날 생각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낙수 효과는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그럼요. 경제는 중하위층형 경제가 된다고. 국민들에서 돈을 쓰는 미국이 지금 발표한 경기 부양책은 2,000조가 넘습니다. 그 중에 대학생들 학부모 학자금 탕감도 들어있고 최저임금 15달러 인상도 들어있고 그래서 연방정부랑 일하는 500만 명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벌써 37%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15달러. 그래서 아마존도 거기에 자극받았고 아마존은 최저 시급 18달러. 그래서 아마존에 일하는 물류 배송 노동자들은 시급이 2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렇네요. 2만 원 받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저소득층들이 돈이 늘어나면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소비를 하죠. 이번에 작년 조사 결과 나왔어요. 맞습니다. 부자 20%는 소비를 안 늘렸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아요. 소비 탄력성이 없다고 하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 사람은 원래 그냥 쓰던 대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돈이 많으니까. 경제 이익이든 소득이 줄어들든.
뭐 지금 뭐 최소 몇백억 몇천억 있는데 뭐 소비를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특별히 늘릴 이유도 없죠. 네. 뭐 갑자기 항상 유지하는 거죠. 예. 근데 하위소득 20%는 소비를 많이 늘렸어요. 재난지원금을 받았잖아요, 이분들이요. 맞습니다. 다 소비를 쓴 겁니다. 확 소비 탄력성이 엄청 큰 거예요. 저금할 여력이 어차피 저금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네. 워낙 밀린 빚도 많고 사야 될 옷도 있을 것이고 신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돈을 쓰는 겁니다. 먹고 싶었던 것도 밀려났는데 네. 예를 들면 라면만 먹고 살다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외식한번 하고 경기가 순환이 예.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이라고 불리는 그 계층이 오히려 소득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기를 떠받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이게 전향적으로 뭐 쓸 돈이 없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모아서 우리가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생 경제 살아날 수 있게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돈이 되는 꿀팁 이걸 저희가 꿀팁 전에 네 꿀팁 전에 정말 좋은 정책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 그것 좀 제가 전해주시죠. 예전에도 네. 그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의 화성시가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를 한다. 예. 네, 자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고 학교 가려고 하고 학원 가는 게 버스 타는 이유 대부분인데 네. 어떻게 돈을 받냐? 어른들이 그 정도는 챙기자. 예. 그래서 반응이 엄청 좋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빠 승용차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이 때부터 대중교통 따릉이 버스 타고 따릉이나 가까운 곳은 따릉이 좀 먼 곳은 버스를 타게 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이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회가 어른들이 아이들 학생들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작은 기초 단위만 했어요. 강원도 하천, 경기도 화성시처럼. 예. 근데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요금 무료를 넘어서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 무상 요금 있는데 무임승차 있는데 노인에게는 버스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만 됐었죠. 도시의 어르신들은 살아야지만 혜택 보고. 그렇죠. 도시가 워낙 잘 사는데 또 혜택을 보는데 그렇죠. 시골은 없잖아요. 그 버스는. 네.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까지 내년부터는 네, 초등학생부터. 예.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서민 가정에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아이들과 학생들 네. 학교 가려고 버스 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학원 가려고 버스 타잖아요. 네. 그건 어른들이 책임지자 이거. 책임져 주자. 네,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으로 걸 만들자. 네. 그다음에 서민 가구 어차피 부자들은 아주 부자들은 그래도 버스 안 탈 거예요. 기사님들이 데려다 주겠죠. 네. 근데 우리는 서민 중산층 가구는 아이고 승용차로 아빠가 데려다 줄 것도 기름도 아낄 겸. 그렇죠. 아니 공짜인데. 그렇지 에너지도 아낄 겸. 네. 그다음 아빠도 좀 더 쉴 겸, 엄마도 좀 더 쉴 겸. 내가 5분 먼저 나가서 대중교통으로 가렴. 무료잖아. 그게 되네. 우리 충남도가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잖아.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좋은 정책이에요. 정부 여당이 이런 걸 전국화 시켜야 됩니다. 빨리빨리. 하나라도. 네. 대선 때 좋은 후보, 좋은 공약 내세우면 너무 늦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아동수당 올리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아동 청소년은 무료 버스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는 문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가 태어나기만 해라, 우리가 키워주겠다. 양육비, 교육비, 주거비 걱정 없이 만들겠다. 네. 버스는 최소한 무료로 해주겠다. 그런 걸 좀 보여주면 국민들이 더 박수를 더 세게 칠 텐데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고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는 모습 안진걸 소장과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 댓글도 얼씨구님께서 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런 생각 못하냐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더 민주당은 지금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자 이번에도 선거 결과에서 부동산과 민생 문제가 영향을 많이 끼친 걸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근데 느닷없이 종부세 논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집값 그다음에 무슨 90%까지 빚을 내서 집 사게 한다면 집값이 더 뛰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들 뭐 이렇게 그 빚 내갖고 이자에 허덕이면 하우스포 되면 금융권에 노예돼서 그러다 집까지 날리면 어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LTV 완화는 다행히 최대 70%로 그것도 요건이 엄격하게 됐어요. 네. 저 투기 지역이 아닌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네. 일부 풀어주는 거로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무주택자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조금
지금보다 조금 10에서 20% 조금 더 빚 더 낼 수 있게 해준 거니까 그 정도까지 제가 시비를 걸지 않겠지만 막 빚내 집값 떨어뜨릴 생각 안 하고 집값은 올라가니까 네가 빚내 산 다음에 집값 올라가면 세 차익 누려라 뭐 이런 태도는 안 됩니다. 안 된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요. 정경호님이 차기 정부 복지부 장관감 안진걸 이런 댓글 좋아하시죠? 죄송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제 별명은 길거리 적폐세력.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사라질 겁니다. 좋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라고 조용필은 킬리만자로 표본에서 노래했지만 저는 바람처럼 살다가 이슬처럼 갈 것이고요. 우리는 킬리만자로 표본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듣보잡 젊은입니다. 그러나 듣보잡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사람. 듣보잡 사람 안진걸. 그리고 사라질 겁니다. 의지를 한번 다져보셨고. 자, 꿀팁. 꿀팁은 좀 저희가 남은 시간에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요거 KT 인터넷 속도 여러분 문제 많죠. 고객 속이는 가짜 인터넷 속도. 그 KT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KT뿐만 아니라 지금 통신 3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수 조사라고 제가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여기도 나오네. 이통 3사 인터넷 포함 5G. 5G도 속도가 안 나니까 전수 조사하고 인터넷도 전수 조사해라. 지금 이 두 계층이 5G에 가입되는 1,400만 명이 고통받는데 최근에 조사도 나왔어요.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LTE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아요. 예전보다 요금도 좀 내려갔어요. 맞습니다. 잘 터져요. 5G는 만족도가 떨어진다 나왔어요. 잘 안 터지나 봐요. 속도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데 요금 비싸고 잘 안 터지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 사기 사건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모든 집집의 인터넷 속도를 전수조사해서 통일삼사랑 방통위가 과기정 통부가 빨리 환불해주고 조치해줄 거 조치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이번 주 지난주 2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통신요금 25% 요금 인하 방안입니다. 그 정도로 왜 그게 화제가 됐겠어요? 그 스마트 초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 초이스입니다. 포털이나 PC든 스마트폰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목통이 됐어요. 거기 가면 25% 요금 할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거든요. 자기가 단말기 번호를 입력하면. 와, 편리하네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께서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부담이 되면 그 사이트에 다 접속이 받겠습니까? 그렇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25% 요금 할인이 바로 선택약정 요금 할인 제도잖아요. 여러분 그게 25% 요금 할인. 박근혜 때는 12%만 할인해 주다가 문재인 정부 돼서 25%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25% 요금 할인 제도를 아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보조금 대신 단말기 가입할 때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데 다만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기한을 12개월이나 24개월로 정한다고 해서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 그렇게 문제가 됐던 2014년도에 단통법 만들어질 때 보조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구조인데 보조금 안 타고 오랫동안 자기 폰을 쓰는 사람, 오랫동안 보조금 대신 자기 폰을 그러니까 단말기를 자기가 가져온 사람 사지 않고 보조금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나 또는 보조금을 받았다더라 오랫동안 쓰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도입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보조금을 자기가 받으면 요금 할인이 영원히 안 된다고 오해를 하셔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그때 제가 단톡법 만들 때 이 제도를 만든 게 접니다. 저예요. 저 생색 나야 나 생색도사 안진걸. 사실은 저만 한 게 아니고 참여연대라든지 시민소비단체도 열심히 싸워서 그때 제가 이제 실무를 총괄했다는 취지고요. 자, 보조금을 받았다더라도 어떤 사람은 또 단말기를 사서 보조금을 또 받아가지 않느냐. 단말기 교체해서 신식 단말기로. 근데 나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계속 보조금 안 받고 한 푼을 계속 쓰고 있다. 한 통신사에.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보통 24개월 약정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24개월 지나자마자 또 어떤 사람은 새 단말기로 이렇게 사서 바꿔서 보조금 받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심지어 불법 보조금도 받고 중간 그러다가. 근데 계속 쓰는 사람만 바보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약정 기간이 끝나자마자 25% 요금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본인이나 주변에 알려 나 보조금 받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하면 114 통신사 114 지금 전화하시면요. 바로 알려줍니다. 바로 보조금 받은 지 24개월 지났죠. 그러면
일주일 전에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러니까 소급해서는 안 해주는데 네. 오늘부터 바로 요금 할인 되는 겁니다. 25%. 와, 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보조금. 그러니까 이걸 통신사가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데 네. 신청을 해야만 하니까 야, 이 나쁜 놈들이 떼돈을 벌면서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박정호 고객님이 네. 보조금을 받은 지 4개월이 됐다. 네네. 그럼 요금 할인 적용해주면 되잖아. 적용해주고. 누가 싫어하겠어요? 네.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냥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흉내내는 게 있어요. 네. 누구인가 내 허락도 없이 요금 할인을 자행한 자, 저 마구니를 때려 죽어라. 궁예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 그러겠어요. 통신사한테. 안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케이스가 있어요. 네. 내가 이미 이제 보조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받았어요. 예. 자 이제 뭐냐면 나는 보조금 단말기 새로 사도 나는 보조금 안 받고 요금 할인 해주세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가입해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하니까. 네. 보조금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100만 원이면 30만 원 나와요. 네. 30만 원이죠. 딱 끝났죠. 근데 내가 5만 원 요금제 가입했어요. 네. 근데 25% 요금 할인 선택가 12,500원이죠. 네. 그러면 1년이면 12만 5천 원이죠. 네. 아니죠. 15만 원이죠. 15만 원 정도. 2년이면 30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보조금이 25만 원만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2년이면 요금 할인 30만 원이죠. 요금 할인이 더 괜찮아요.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네요. 이걸 비교해서 그래서 요금 할인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단 불법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요금 할인보다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받는 분들 꽤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요금 할인을 선택해놓고 나는 요금 할인이 계속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요금 할인을 받을 때 약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12개월은 보통 12개월 24개월 합니다. 근데 금방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약정 할인 기간이 끝나 있는 거예요. 입사제가 24개월이 지나서 그냥 저도 3개월을 그래서 호송세월을 요금 이상이 더 나온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아니 그러면 연장해 주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25% 요금 더 나와 버려요. 네. 그리고 저도 물어보니까 이 약정 할인 기간 끝나서 25% 요금 더 나왔대. 이런 나쁜 놈들. 아니 그냥 계속 할인해 주다가 나중에 사후동의 받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저 약정하신 기간이 끝나서 어쩔 수가 없대냐면 또 이걸 재약정을 안 하면 재약정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통신사로 옮기거나 그 번호를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 그럼 위약금도 면제해 주면 되지 뭐. 네. 그렇잖아. 요금 그렇죠, 할인 해주다가 그렇죠. 한 6개월을 더 받았어. 네. 예를 들면 보조금 기간이 끝났는데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해줬어 6개월 정도. 네. 통신사는 12개월은 쓰라고 공고를 12개월은 써야 된다 의무로 했지만 그럼 나머지 이제 그때 번호 이동을 하거나 계약을 하자면 6개월치를 위약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위약금 안 받으면 되잖아요. 정말 장기간 사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혜택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또 여기서 궁용내 내야죠 여러분. 그렇죠? 자동 적용해줘야죠 통신사가. 누구인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요금을 25%나 할인한 자 저 마구니가 낀 통신사자를 당장 때려 죽어라 여봐라. 궁예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네. 누구인가 지금 헛기침을 하는 자 내가 이야기하는데 저 너희 머릿속에 마구니가 끼었구나.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통신사자는 지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우리 국민들 누구도 자동으로 그렇죠. 적용했다고 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그다음에 위약금이 눈에 문제라면 네. 어차피 그분이 장기적으로 쓰는 경우만 나오잖아요. 선택 약정 요금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위약금 면제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제가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했어요. 네. 그때 보통 12개월에서 14개월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요금 할인을. 네. 그 경우는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요금 할인을 혜택을 25%씩 받기로 했는데 네. 12개월, 24개월 쓰기로 해놓고는 중간에 해지했으면 신의 성실을 위반한 거 위약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4개월을 다 채운 다음에 기간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이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죠. 왜냐하면 이미 장기간 사용했잖아요. 맞아요. 예. 비싼 요금을 내고. 아니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풀릴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안 해주고. 자동 적용해주면 자기들 소득이 줄어드니 영업이익이 줄어드는데 올해 4분의 1분기만 SK텔레콤이 4천억 가까이, KT는 4,400억, 네. U+도 3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누렸습니다. 우리 평균 국민들의 4천억쯤 돼요, 국민들의 평균. 돈이잖아요, 다 요거. 그러면 1년에 각 사가 1.5조 정도를 벌면 합치면 4.5조를 버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업이익 1조가 넘는 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35개밖에 안 돼요, 기업이요. 영업이익 1조는 정말 꿈의 수치입니다.
매출이 1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진짜 통신비를 꼭 예.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쓰고 있고 중요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복지 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지 할인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네. 12,100원 의무 감면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들 한부모 가정들 의무 감면해주는 건데 네. 이것도 신청을 해야만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깜빡하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114나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아니 이것도 자동 적용해주면 되잖아요. 이건 더더욱이나 더더욱 자동 적용해야죠. 네. 어려운 계층에게 통일사무소가 떼돈을 벌어서 그분들 도와주겠다는 건데 이것조차 안 한다고 있다는 네. 게 저는 일면 답답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 다 네.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12,100원씩 딱 자동 감면해주면 되잖아요. 어르신들 또 65세 어르신들 중에 이제 상위 30%를 제외한 기초연금을 받는 하위소득 70%에게만 70%만 적용이 되는데 기초연금 지급할 때 예. 통신비 한 달에 12,100원 딱 감면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연동해가지고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걸 자동으로 안 하냐고요, 이놈들아. 저는 뭐 월요일 아침부터 좀 답답하고 예. 화가 나고 우리 소장님은 땀도 흘리고 예. 계십니다. 그렇지만 자동 적용을 저는 촉구하면서 네. 하지만 자동 적용 된 데까지는 우리 국민이 손해 봐서는 안 되니까 네.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통신사 114로 전화하셔서 25% 요금 할인 네. 대상이 아니냐. 내가 저번에 보증을 받았지만 기간이 꽤 지났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내가 알아보고 저번에 싶다. 선택학종 요금 할인을 받고 있었는데 기간이 꽤 지난 것 같다. 불안하다.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1,200만 명이 지금 이걸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아유. 그다음에 또 이 예외적으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중고폰, 집에 있는 네, 중고폰, 네. 선물 받은 폰, 해외 직구폰 또는 뭐 어디서 자급제 폰을 하나 샀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입할 때 무조건 25% 요금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냥 그건 폰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증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폰을 내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판매점 대리점 왔어. 그냥 해주면 되죠. 해주세요. 네. 근데 역시 그것도 깜빡하거나 대리점 판매 말 안 해버리냐 본인 신청 안 해갖고 그냥 25% 요금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야, 이제 많은 너무 케이스는 요즘 억울하다. 온라인으로 가입도 되거든요. 네. 유심이 와가지고 유심 꽂고 맞아요. 그냥 그래 인터넷으로 보니까 갔죠. 깜빡하고 가입자가 체크를 안 해. 선택약정 할인 신청 안 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이 있겠네요. 케이스 세 케이스 네. 보증을 받았다는 유만으로 약정 기간 지났는데도 20% 요금 할인을 못 받고 있는 분들 이미 약정 요금 할인을 받았으니까 나는 계속됐겠지 했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고 네. 20% 요금 더 나오고 있는 경우 네. 그다음에 자급제 폰 자기 폰 갖고 가입했는데 깜빡하고 25% 요금이 신청 안 된 경우 네. 이 세 케이스가 1,200만 명 무려 1년에 1조 가까운 요금을 더 내고 있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예. 당장 알아보시고요. 리보님도 당장 알아봐야겠네요. 이런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일주님께서도 저도 3개월 손해 봤네요. 이런 말씀하고 저하고 비슷해. 저도 3개월이 더 나왔어요. 야, 3개월. 그러니까 선택약정 요금 할인 25%잘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 폰이 지금 쓴 지 엄청 오래됐고 그러니까 지났어. 약정 할인 기간 지나가지고 요금 25%더 나왔던 거예요. 3개월이나. 아까워. 그래서 소급 적용해나니까 또 그건 안 됐네. 그거 안 나쁜 놈들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돈이 되는 꿀팁 들으셨으니까 정말 오늘 다 알아보시고요. 주변에 어르신들 다 하셨는지도 알아보시고 이 부분들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네. 요금 할인 제도는 통신비 요금 할인 제도는 여러분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네.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25% 요금 할인 제도, 선택 약정 요금 할인 제도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일부 계층만 받을 수 있는 복지 할인 제도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2,100원이 의무 감면되는데 신청 안 하고 못 받고 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들은 국가유공자는 안내가 많이 돼갖고 비교적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근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긴 제도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이것도 복지 할인은 1523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냥 통신사 114로 전화하셔도 되고 복지 할인 전용 콜센터 1523. 1523으로 하셔서 어르신들. 와, 4인 가족 통신비 50만 원 나간다는 우리 오명철님 있는데 만 25% 요금 할인 받으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5, 4, 20, 25만 원 아닙니까? 네, 아니 12만 5천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한번 다 알아보시고요. 꼭 통신비를 12만 줄였으면 25% 15만 네, 5천 원.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 그러셔야 꿀팁 됩니다. 다 주셔야 됩니다. 좀 알아주시고 저희가 이 꿀팁 정보는 또 뒤에 이 뒷부분은 잘라서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거 공유해 주세요. 복지 할인은 보시고. 1523 제가 번호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네, 댓글로 또 그다음에 친절하게 선택 약정 할인은 네. 통신사 114. 네. 그다음에
통신사 114가 전화하기 싫으면 그냥 스마트 초이스에서 확인이 되는데 신청은 안 돼요. 신청 안 하고 확인만 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할인은 통신사 114. 네. 그다음에 근데 아까 말한 스마트 초이스 가시면 좋은 게 네. 혹시 통신사가 우리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냈거나 요금을 잘못 내갖고 돌려받아야 될 돈들 있잖아요. 예. 통신사가 우리한테 관납하거나 오납받은 것들 있잖아요. 잘못 받은 것들. 그렇습니다. 그걸 환급해주는 코너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 번호 입력해 보면 나와요. 네. 그러면 예전에 통신사가 뭘 잘못 받았다, 많이 받았다. 근데 연락이 잘 안 돼서 네. 못 돌려받고 있는 돈. 네. 그것도 스마트 초이스는 가능해요. 스마트 초이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달려왔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좀 선선하길래 에어컨도 안 틀었더니 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에어컨 없는 이 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열심히 우리 시민들 시청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민생경제연구소장님으로 열심히 또 일주일 동안 뛰실 텐데 저희가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이제 또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들 500명. 네. 아니 500일. 지금 농성이 500일째입니다. 이번 주말에.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낙검수의 주진우 기자님도 같이 가신다고 해서 그렇군요. 지금 막 전화가 와요. 주진우 기자님이 어디냐고. 오마이뉴스 방송 중이거든요. 주 기자님. 주 기자님만 KBS 라디오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정우 기자님이 오마이 TV를 진행하다 하고 있고 저도 허정 출연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진우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같이 삼성생명은 암보험 환자들의 암보험금을 당장 지급하라. 지금 가서 이제 시위해야 됩니다. 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현장 일정도 잘 되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